이제 어떤 펀드 매니저의 자질이라든가 이제 기본 어떤 우리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 가지고 제가 이제 투자 철학도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스냅샷도 설명하면서 맞아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더 그거를 약간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서 일단 약간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 하는데 네. 공부하는 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다음 주는 목요일 다음 주나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약간의 이제 뭡니까 이 좀 공부를 떠나서 실전으로 들어가나요? 네, 실전이나 이제 이런 거 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이런 거를 해서 이제 가십식으로 해서 할 거니까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단계를 밟아가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떤 지표 중에서 네. 우리가 이제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어떤 거 있느냐 이제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펀드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리하고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거로 해서 오늘은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이제 프라이스 어닝 레이셔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뭐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인데 제가 그때 쉽게 얘기했죠.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 순이익을 한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당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 뭐 시총에서 영업이익을 나누면은 우리가 대충 퍼를 계산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퍼의 개념은 뭐냐면 회수 기간이에요. 그 퍼가 10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이 주식이 10이라는 거는 내가 투자를 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게 10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기준은 뭐냐면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발생되는 이익률이 10% 정도면은 10년 걸리겠죠. 100% 되려면. 그래서 그런 퍼의 개념이 회수 기간이에요. 그럼 퍼가 5면은 5년이고 네. 20이면 20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 이제 퍼가 30인 종목도 많잖아요. 네. 그럼 30년을 기다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 결국은 그런 종목들은 영업이익률이 이제 높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퍼가 10인데 네. 영업이익률이 10%면 근데 그거 대충 표준으로 잡으면은 네. 퍼가 30이면은 영업이익률이 30% 나오면은 그거는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퍼를 봤을 때 이게 단순히 10 이하다 저기 넘어서 이게 높다 낮다를 보다는 네. 영업이익률 같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자냐 아니냐 이제 따질 때 당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12개월 선행퍼. 네. 이거는 지금 당기 순이익은 작년 말 기준으로 순이익을 따지는 건데 결국 이제 12월견은 올해 12월 예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계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1분기나 2분기나 3분기는 대충 실적이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나왔죠. 그거를 나누기 3 곱하기 3은 연간 실적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만약에 펀드 매니저가 아니더라도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걸 산출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퍼하고도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랬죠. 네. 뭐 삼성전자 같으면 이제 뭐 전기전자 업장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퍼가 높다 낮다 해서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PBR라는 건 이제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인데 이거는 네. 이제 청산 가치입니다. 청산 가치가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만약에 문을 닫았어요. 네. 폐업이나 이제 문을 닫았을 때 그럼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냐 없느냐. 그때 이제 PBR이 1이면 내가 다 회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PBR이 0.5면 2배를 받는 거고 PBR이 2라 그러면 이제 2분의 1 받는 건데 물론 이제 이런 순자산 자체든지 어떤 뭐 계산 방식에 있어서 네. 어떤 뭐 장부가냐 아니냐 시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어떤 악성 부채가 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PBR을 평가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뭐 1이면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이제 청산 가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좀 유식하다는 소리를 들지 않을까. 그러네요. 청산 가치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퍼는 회수 기간, 그다음에 PBR은 청산 가치다. 이걸 알아두면 그래도 좀 더 내가 주식에 있어서는 그래도 고수가 좀 되는 길입니다. 네. 예. 오늘 또 하나 배우네요. PBR은 청산 가치다. 네. 그다음에 이제 EV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이제 그 기업의 가치인데 네. 이거는 시가총액에다가 부채, 뭐 현금 뺀 건데 이거 하다가 이제 우리가 말로 기업 가치인데 그 뒤에 이제 보시면은 네. EBIT라고 있어요. EBIT 뒤에라고 이제 이거는 세전, 그다음에 이자, 그다음에 감가 상각전에 이제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금 창출에 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언어는 복잡하지만 이거는 다 나오는 수치니까 네. 우리가 이제 할 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가 많으니까 네, 어려운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퍼든 PBR이든 뭐 이런 그 지표 자체는 네. 높은 거보다는 낮은 게 좋다. 높은 것보다 낮은 게 네, 좋다. 그것만 이렇게 아시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적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제가 한 거 중에서도 중요하다는 거를 한 번 더 짚어주신 거죠. 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주가란 뭐냐? 그러면 이제 주가의 결정률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업의 가치, 그쵸. 이제 아시죠? 기업의 가치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기업을 봤을 때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는 뭡니까? 이거를 이제 현재를 내가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네. 그럼 현재 이게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 해서 가치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이제 실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에 대한 해석이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석을 우리가 할 때는 이게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할 때는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수요는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불특정 다수인데, 그렇죠? 공급은 어떻게 돼요? 공급은 주식 보유자가 공급이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론상으로 봤을 때 공매도가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식은 올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급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네. 살려는 사람은 많지 너무 않습니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이제 주식은 분명히 올라가야 된다는 그게 이제 저 어떤 가설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공매도가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새로운 또 공급자가 생기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면 주식을 고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뭡니까? 근데 시장에 물량이 없다 그러면 또 올라오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주주 지분율이 높거나 아니면 이제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은 좀 장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비중을 비율이 봐야겠네요. 그렇죠. 높은 오. 이제 종목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런 거가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므로써 그쵸. 그래도 뭐 접근하는데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그 비율에 따라서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나 그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죠. 예, 예. 굉장히 결정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보다는 진짜 외국인과 기관이 갖고 있는 종목 위주로 좀 들어가는 게 예. 수익률 면에서도 그렇고 종목 자체의 움직임도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개념을 머리에 항상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함께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치를 해석할 때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뭐 전반적인 생활 속에 네. 어떤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런 뉴스가 그러면 주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 그럼 결국은 이제 이게 주가 지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 개별 종목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에 대해서 네. 계속적으로 그러면 내가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이제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자기가 응. 흐름을 보고서 이제 머릿속에 응.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반복하면서 자기 거를 만드는 거죠. 노하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트레이닝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건 이제 과연 그러면 펀드 매니저냐 아니면 트레이더냐. 그 개념을 아세요? 펀드 매니저 트레이더? 트레이더는 그냥 약간 사고 파는 개념이 좀 더 그쵸.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개인들은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네. 트레이더적인 성향 강하거든요. 개인들은 그렇잖아요. 그쵸? 사고 파느라 정신없죠. 그렇죠. 사고 파느라고 이게 뭐 어떤 매수 시점이고 매도돼가지고 네. 이제 차트에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펀드 매니저, 자산 운용사의 영역에서는 그거는 이제 트레이더의 영역이고 펀드 매니저는 단순히 종목을 고르는 역할이에요. 그럼 사고 파는 거는 사고 그냥 파는 트레이더 쪽에 맡기는 근데 거죠. 종목을 선택하는 건 펀드 매니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주면은 이제 오늘 뭐 삼성전자 뭐 만주를 산다 하면은 그걸 어떻게 잘 사는 게 좋겠죠. 어떻게 싸게 사느냐. 뭐 그렇죠. 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 그렇죠. 아니 뭐 내일 살 것인지 이런 예, 걸 좀 예.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거를 할 때 이제 우리 외국인들은 네.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좀 활성화됐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매매를 할 때 CD 매매를 해요. CD. CD 매매요? CD가 이제 케어풀 디스크레션이라고 주의 깊게 그거를 관찰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CD 매매는 결국 이제 트레이더가 스트레스 받는 거죠. 같은 이제 그것도 평가를 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면은 이제 네. 여러 회사가 증권사가 있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뭐
20개 증권사에 삼성과 똑같이 만주를 뭐 매수도 매도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체결된 거 보면은 가격이 그렇죠. 가격이 틀리거든요. 다르니까 얼마나 저렴하게 샀느냐가 그쵸. 또 그것도 트레이더의 능력이네요. 스트레스예요. 네.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것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많으니까 이제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네.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바뀐 게 뭐냐면은 우리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매를 할 때 뭐 네. 고가매도 저점 뭐 매수 매수. 이게 아니라 네. 시간을 할당을 해요. 그러면서 만주면은 그걸 100분할 그럼 그 안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 시간을 타임을 위해서 뭐 5시간이라면은 그게 300분 아닙니까? 네. 그러면 100분할이면은 3분에 한 번씩 주문이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 그냥 가격에 상관없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주면은 이제 100분할이면 100주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그거를 3분마다 100두씩 하는 거예요. 그 가격에. 근데 뭐 그게 뭐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또 트레이더 분들이 열정이 넘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좀 재미없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그거는 이제 주문이 나올 때 CD 매매 같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나 뭐 정해져 가격을 이제 정하지 않고 하는데 어쨌든 네. 간에 이제 그런 워낙 이제 뭐 종목이 많으니까 맞아요. 이제 트레이더 입장에서도 이제 그러면 기계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계로 해가지고 체결이 안 되면 이제 그 수정해서 하는데 하여튼 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아마 우리가 개인들은 그거 네. 생각을 못 할 거예요. 몰라요. 그쵸? 네. 저는 그냥 펀드 매니저가 종목도 고르고 사는 것도 사고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작은 회사들은 뭐 그럴 수도 펀드는 다 있지만, 하지만 보통 이제 우리 일반 자산 운용사들은 네. 그게 엄청나게 그 세분화돼 분리돼 있어요. 있으니까. 예. 마찬가지로 리서치도 따로 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매니저들은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다 해주면, 종목 골라주면. 주죠. 네.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또 어널 스트리트 종목 주죠. 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어떤 데는 또 그 배분율을 가르쳐줘요. 주식 몇 프로, 배분율까지요? 채권 프로. 그건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뭐 펀드면 이거를 이제 구분을 잘 모르는데 네, 그냥 실제적인 거 생각하죠. 중요한 건 이제 가장 그 상위에 있는 게 포트폴리오 매니저예요. 왜냐하면 자산을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달이든 뭐 다음 분기든 과연 나는 주식 비율을 몇 프로를 우리는 해야 된다. 네. 그럼 이제 그 사람의 그 롤이 중요하죠. 그쵸. 그 사람이 잘못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회사가 이제 수익률에서 이기거나 졌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다른 쪽으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그쵸. 생각. 네. 뭐 사실 뭐 지난번에 엄청나게 얘기했잖아요. 연구를 하시겠지만 뭐 우리가 영국에서 실험을 했잖아요. 원숭이하고 매니저하고 했을 때. 나중에 물매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거는 실험이고 그래도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네. 그럴 때 지금 결국은 매니저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종목을 그만큼 잘 고르기 위해서는 또 연구를 안목이 많이 있어야죠. 해야죠. 맞아요. 당연하죠. 그럼요. 네. 네, 계속해서 우리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또 심리예요. 투자 심리. 사실 이거- 보면은 이게 사실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네.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 3일 빠지는 날 사라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그때 못 사거든요. 더 빠질 것 같아서. 맞아, 불안해요. 근데 이 심리가 가장 어려운 그쵸.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타이밍이고 그다음에 이제 올랐을 때도 사람들이 더 올랐까 못 팔거든요. 맞아요. 그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격언도 있어요. 어떤 거요? 뭐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매수하면은 네. 뭐 10년 동안 재수가 없다. 이제 진짜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뭐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네. 내가 10,000원에 산 주식이 20,000원 갔어요. 네. 그럼 내가 능력이 좋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20,000원이 사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파는 거 받아준 사람이 있는 아닙니까? 거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내 주식을 사준 사람한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이제 딱 우리 대부분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2만에 팔았는데 빠지길 바라잖아요. 막 그런 거 희열을 맞아요. 느끼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한번 걸리죠. 그쵸. 된통 당하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괜찮은 생각이네요. 네, 내 거를 이렇게 사준 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식 거래를 그렇죠. 하라. 근데 좀 이따 나와요. 그게. 그래서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심리 측면이 중요하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심리적으로도 어떤 거 인내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요. 마인드 컨트롤인데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기업 가치가 중요하고 가치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투자자 심리적으로. 심리를 읽어야 된다.